손이 귀한 집에 태어난 3대 독자의 백일잔치가 열리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들도 낳지 못한 네가 언제까지 이 곳간을 붙들고 있을 셈이냐? 시어머니 송씨의 그 한마디에 며느리 혜진의 허리춤에서 금빛 열쇠 꾸러미가 뜯겨나갔습니다. 20회 가까이 몸에 지녀왔던 그 곳간 열쇠는 아들을 안고 있는 첩실 옥주의 손으로 건너가고 말았지요. 정작 빚에 허덕이던 이 상단을 살려낸 사람은 혜진이었건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쇠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딸 셋과 매몰차게 쫓겨났습니다. 대체 그 사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동트기도 전 사위가 온통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있는 그 시각에 벌써 창고 문을 여는 손이 있었으니 그이가 바로 이 상단의 맏며느리 윤혜진이었습니다. 31해를 살아오는 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 남들은 아직 이불 속에서 눈도 뜨지 못했을 시각에 혜진은 벌써 창고 안천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습기가 스미지는 않았는지 벌레가 슬지는 않았는지 짚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늙은 창고지기 곽서방이 등불을 들고 뒤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마님, 오늘도 이리 일찍 나오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었습니다요. 별일이 없어도 내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이는 법이네. 혜진이 담담히 대꾸하자 곽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등불을 이리저리 비춰주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의 결을 훑기만 해도 실의 굵기와 짜임을 가늠할 수 있었고 코끝으로 스치는 냄새만으로도 눅눅한 기운이 도는지 아닌지 알아챌 수 있었으니 이는 하루아침에 얻은 재주가 아니었지요. 혜진의 친정은 크지는 않아도 아름아름 소문난 포목점을 운영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비의 무릎 곁에 앉아 장부 적는 법을 구경하고 어미의 손끝을 따라 천을 고르는 눈썰미를 익혔으니 그 시절 익힌 것들이 훗날 몰락해가던 시댁을 통째로 되살리는 미천이 될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혼인에 강씨 집안에 들어왔을 때 상단은 겉으로만 번듯했을 뿐 안으로는 빚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내준 외상값은 받을 길이 막막했고 창고 한 구석에는 팔지 못한 채 색이 바래고 곰팡이가 쓸어가는 비단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혜진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창고 앞에 서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상한 비단들을 그냥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그대로 팔자니 값을 받을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시아버지 강만호를 찾아가 조심스레 청을 넣었습니다. 아버님, 저 창고의 비단들을 소녀에게 맡겨주시면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강만호는 놀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것들은 이미 버린 물건이나 다름없다. 내가 무슨 수로 살린단 말이냐? 친정에서 배운 제염색법이 있습니다. 물감값이 들더라도 저 비단들을 되살리는 것이 새로 사들이는 것보다 남는 장사일 것입니다. 강만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며느리의 눈빛에 담긴 확신을 보고 마침내 허락을 내주었습니다. 그리해 보아라. 대신 물감값은 내 아들 태문에게 받아 쓰거라. 혜진은 친정에서 거래하던 염료상들에게 사람을 보내 물감을 구해오게 했고 밤낮 없이 창고를 오가며 색바랜 비단을 하나씩 되살려냈습니다. 그렇게 되살아난 비단이 장터에서 도리어 색다른 무늬로 인기를 끌었으니 이 일 하나로 상단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뒤이어 혜진은 친정에서 맺어온 거래처들을 하나씩 상단으로 끌어왔고 받을 길 없던 외상은 정리하고 새로운 외상은 엄격한 기준을 세워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태가 지나기도 전에 상단은 빚더미에서 벗어나 다시 개성바닥에 이름을 알리는 상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만호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상단 곳간과 창고의 열쇠 꾸러미를 직접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을 살린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손끝이었다. 이제부터 이 곳간의 주인은 너다.
곁에 있던 태문이 겸연쩍은 얼굴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이 집은 벌써 남의 손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의 허리춤에는 늘 금빛 열쇠 꾸러미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으나 혜진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보다 책임으로 여겼으니 새벽마다 창고를 도는 습관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혜진에게는 남모를 그늘이 있었습니다. 2해 전 친정 부모가 나란히 병으로 자리에 누웠던 것입니다. 아비는 오랜 지병으로, 어미는 아비를 간병하다 병이 깊어져 결국 봄과 가을을 사이에 두고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혜진이 2번째 상을 치르고 돌아온 날 밤 태문이 곁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례며 치료비며 남은 빚은 어찌할 셈이요? 혜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친정집과 포목점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상단에서 얼마간 보탤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건 제 부모님의 빚이니 제 손으로 정리해야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태무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을 뿐이었으니 훗날 돌이켜보면 그 무심함이 이미 앞날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혜진은 눈물을 삼키며 친정집과 포목점을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집과 가게가 남의 손에 넘어가던 날 혜진은 강씨 집안 사람들에게조차 그 슬픔을 온전히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며느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곧 약점으로 잡힐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혜진에게 남은 것은 남편 강태문과 세 딸뿐이었습니다. 돌아갈 친정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훗날 그녀에게 얼마나 무겁게 되돌아올 그림자였을까요? 그러나 혜진의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째 소원을 낳고 둘째 소원을 낳고 셋째 소담까지 내리 딸만 셋을 낳자 시어머니 송씨의 낯빛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저녁 마당에서 세 자매가 함께 실뜨기를 하며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담이 실을 놓치자 소은이 웃으며 다시 걸어주었고 소원은 그런 동생들을 지켜보며 흐뭇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던 송씨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계집아이만 셋이라니 원.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소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으나 소원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동생들의 손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혜진은 그날 밤 딸들을 재우며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저몄겠습니까? 송씨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친정도 대가 끊겨 재산이 먼 친척에게 넘어가는 것을 어린 시절 직접 지켜본 적이 있었으니 그 기억이 며느리를 향한 조바심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상단을 살린 재주가 아무리 용해도 대를 이을 손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송씨는 그렇게 며느리를 다그쳤고 결국 아들 태문을 붙들고 앉아 첩을 들이라 종용했습니다. 태문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부인이 저리 상단을 잘 이끌고 있는데 굳이 그리해야겠습니까? 상단이 밥 먹여주더냐. 대가 끊기면 이 집은 죽은 집이나 다름없다. 내가 정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사람을 알아보마. 몇 달을 두고 성화가 이어지자 태문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느 저녁 혜진을 앞에 앉혀두고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부인, 어머니의 뜻이 워낙 완강하시니 내 첩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소? 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막상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이윽고 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녀가 반대한다면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태무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소. 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몰락한 상인 집안의 딸 연옥주가 강씨 집안의 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옥주가 처음 안채에 인사를 올리던 날 그녀는 혜진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미천한 것이 이 댁에 들어와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혜진은 옥주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집의 법도를 따르면 될 뿐이네.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지내세. 옥주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렸으나 고개를 드는 그 짧은 순간 옥주의 눈빛이 스치듯 혜진의 허리춤, 열쇠 꾸러미에 가닿았던 것을 혜진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옥주가 들어온 뒤로도 혜진은 곳간 열쇠를 놓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살림은 여전히 혜진의 손끝에서 돌아갔고 옥주는 그저 안채의 곁방을 차지한 첩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옥주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이윽고 사내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안채에 울려 퍼진 그날 강씨 집안 전체가 들썩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의 100일이 되던 날 강씨 집안은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친척들과 상단의 행수들, 개성바닥에 이름난 상인들까지 초대되어 대청과 마당이 온통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상 위에는 갖가지 떡과 과일, 귀한 술이 넘쳐났고 아이를 어르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친척 하나가 술잔을 기울이며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이제야 이 집안도 한시름 놓았지 뭔가. 아들이 있어야 상단도 안정이 되는 법이지. 그러게 말일세. 큰 며느리야 장사 수완이 좋다지만 그것만으로 어디 집안이 서겠나. 그 잔치자리 한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뒤편에는 소원과 소은, 소담 세 자매가 나란히 서서 이복 동생의 잔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3살 소원은 애써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11살 소은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고 9살 소담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슬며시 붙잡았습니다. 언니, 우리는 왜 저기 앞에 못 서는 거야? 소담이 작은 목소리로 묻자 소원은 동생의 손을 꼭 쥐어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저 아이의 날이니까 그런 것이야. 우리 신경 쓸 것 없다. 그렇게 말하는 소원의 목소리에도 옅은 떨림이 배어 있었으니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 뒤 송씨는 며느리를 대청 한가운데로 불러 세웠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친척 몇과 상단 행수들이 지켜보는 앞이었으니 이는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송씨가 진작부터 벼르고 벼른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들도 낳지 못한 내가 언제까지 이 곳간을 붙들고 있을 셈이냐? 이제 대를 이을 아이의 어미가 곳간을 맡아야 마땅한 법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송씨의 손이 혜진의 허리춤으로 뻗어왔습니다. 사랑방 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만호가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인, 그것은... 그러나 중풍으로 굳어진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말끝은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강만호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도로 주저앉고 말았으니 이 집안을 일으킨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몸이 묶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모든 것을 빼앗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해 가까이 몸에 지녀온 금빛 열쇠 꾸러미가 순식간에 뜯겨나가는 그 순간 혜진의 숨이 턱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혜진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는 순간 오히려 자신이 집안의 화목을 깨는 사람으로 몰릴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씨는 그렇게 빼앗은 열쇠를 옥주에게 건넸습니다. 옥주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열쇠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하시던 일은 제가 부족하나마 잘 이어받겠습니다. 공손하기 그지없는 말투였으나 고개를 드는 옥주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미소를 본 사람은 오직 혜진뿐이었을까요? 열쇠를 빼앗긴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평소처럼 장부방으로 향하려 하자 강태석이 문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태석은 짐짓 예를 갖추는 듯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으나 그 말투에는 은근한 승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꽃가는 작은 형수님께서, 장부는 제가 맡겠습니다. 혜진은 태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아버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어머님의 뜻입니까? 태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으나 이내 헛기침을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의 뜻이시니 형수님도 따르셔야지요. 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걸음을 돌려 안채로 향할 뿐이었으니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세 딸 곁에 앉아있던 혜진에게 첫째 소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린 곳간인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혜진은 딸의 작은 손을 꼭 그려쥐었을 뿐 선뜻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소은이 몸을 뒤척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혜진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세 딸의 머리를 차례로 쓸어내렸습니다. 너희가 있는 한 어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하는 혜진 스스로도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 그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한편 곳간 열쇠를 손에 넣은 옥주는 겉으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옥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는 이 자리가 순전히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하나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마음이 변하거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다른 여인이 또 다른 아들을 낳는다면 자신은 다시 빈손으로 내쳐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밤마다 옥주의 잠을 설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불안한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사람이 다름 아닌 강태석이었습니다. 태석 역시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형수 혜진을 향한 열등감을 키워온 인물이었으니 이는 단순한 시샘이 아니라 나름의 사연이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몇 해 전 태석은 북방 상인들과 손잡고 모피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거래를 추진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석은 자신만만하게 혜진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상단의 이문이 곱절로 늘 것입니다. 그러나 혜진은 상인들이 내민 문서를 꼼꼼히 살핀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인들의 뒤를 캐보니 여러 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신용이 불분명한 자들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태석은 그 자리에서 크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수님이 무얼 안다고 이리 막으십니까? 제가 상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혜진의 뜻을 꺾지 못했고 결국 거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북방 상인들이 애초에 사기 행각을 벌이던 무리였음이 드러나면서 상단은 큰 손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태석은 마땅히 형수에게 고마워해야 했으나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어디 그리 단순하기만 하겠습니까? 태석은 오히려 그 일로 자신이 상단 사람들 앞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고 여겼고 그날 이후로 혜진을 향한 원망만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태석은 근래 노름과 몇 차례의 무리한 개인 거래로 적지 않은 빚까지 지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속엔 이미 재물에 대한 조바심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지요. 태석은 조용히 옥주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촛불 하나만 밝혀진 방 안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옥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형수님, 지금 마님 손에 쥔 것은 열쇠일 뿐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큰형님의 마음이 변하는 날에는 그 열쇠도 다시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옥주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품어온 두려움을 정확히 짚어내는 말이었으니까요. 옥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소첩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도련님? 태석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집안의 재물 일부를 밖으로 돌려두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빼앗지 못할 은정과 전답으로 만들어두면 훗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작은 형수님과
아기 씨는 살아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옥주는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위험한 일인지 가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석이 재차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형수님, 아기 씨를 지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첩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는 작은 형수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말에 옥주는 결국 낮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밤 오간 몇 마디가 훗날 상단 전체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될 줄은 그 자리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각, 혜진은 여느 때처럼 창고를 돌다가 뒷마당 한 구석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낯선 포장끈 몇 가닥과 낯선 색의 천 조각이 흙바닥에 버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혜진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포목점들의 끈 매듭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였으니 이는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곽서방, 이 끈은 어느 거래처에서 온 것인가? 곽서방은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마님. 요 며칠 새 작은 서방님께서 새 거래처를 뚫으셨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소인은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작은 서방님이라니 도련님을 말하는 것인가? 예, 강태석 서방님 말씀입니다. 개성 저작거리에 새로 생긴 포목점 몇 곳과 거래를 트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인도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요. 혜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열쇠를 빼앗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낯선 거래처가 드나든다는 것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장부방 출입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지요. 이 낯선 끈의 정체는 사실 며칠 전 옥주의 처소에서 오간 은밀한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촛불 아래서 옥주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풀어놓았습니다. 작은 형수님, 제게 친구가 셋 있습니다. 하나는 노름판에서 알게 된 자이고 다른 둘은 예전 서당 동무들인데 다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빌려 포목점을 하나씩 차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가게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아무것도 팔지 않는 빈 점포일 뿐이지요. 옥주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도련님? 소첩은 아직 잘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상단이 그 가짜 점포에서 최고급 비단을 사들인 것처럼 장부를 꾸미는 것입니다. 작은 형수님께서 곡간 열쇠로 입고 도장만 찍어주시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도 장부상으로는 상급 비단 수백 필이 들어온 것으로 남는 법입니다. 옥주는 그제야 태석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빼돌리는 수준을 넘어 상단 전체를 속이는 대담한 수작이었으니까요. 옥주가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허나 그리하면 창고에 물건이 없다는 것이 금세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큰형님이나 어머님께서 확인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태석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고에는 값싼 무명이나 저급 천을 대신 채워 넣으면 그만입니다. 누가 일일이 필마다 풀어 헤쳐 확인하겠습니까? 형수님이 곡간을 맡고 계실 때야 매서운 눈으로 살피셨지만 지금 곡간의 주인은 작은 형수님이 아니십니까? 큰형님은 장사에 밝지 않으시고 어머님은 손자만 보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에 옥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옥주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태석이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형수님,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형수님이 곡간을 다시 맡게 되는 날에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옥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태석은 친구들의 명의를 빌려 실체 없는 포목점 세 곳을 차렸습니다.
옥주는 남편 태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태석이 가져오는 매입 문서마다 조용히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물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부 위에서는 상급 비단 100필이 버젓이 입고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단에서 빠져나간 은전은 태석과 옥주가 은밀히 나누어 가졌으니 이것이 바로 혜진이 뒷마당에서 발견한 낯선 끈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태석이 이런 위험한 계획을 서슴없이 벌인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노름판을 드나들며 크고 작은 빚을 쌓아왔는데 그 빚이 근래 들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 전에는 개성 저작거리에 이름난 채주가 태석의 사랑방까지 직접 찾아와 빚 독촉을 하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강서방님 약조하신 날이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더는 기다려드릴 수 없습니다. 태석은 진땀을 흘리며 겨우 채주를 돌려보냈으나 그날 밤 홀로 앉아있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조바심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형수 혜진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형수는 친정 덕에 상단을 살렸을 뿐이다. 나도 기회만 있었다면 못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자기 위안이 쌓이고 쌓여 결국 옥주와의 결탁이라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끈을 손에 쥔 채로 곧장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부에 적힌 수량과 실제 쌓인 천을 하나하나 세어보던 그녀의 손끝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분명 장부에는 상급 비단 100필이 입고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눈앞에 쌓인 것은 값싼 무명뿐이었으니 이 어찌 예사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곽서방이 곁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라도. 곽서방, 자네는 아무 말도 못 들은 것으로 하게. 내 직접 알아볼 것이 있네. 혜진은 그 길로 사랑방을 찾아 남편 태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방님, 장부에는 상급 비단 100필이 들어왔다고 적혀 있는데 정작 창고에는 값싼 무명뿐입니다. 이는 필시 누군가 장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태문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오? 잘못 세웠을 수도 있지 않소? 제가 20해 가까이 이곳간을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잘못 셀 리 없습니다. 서방님께서 직접 창고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태문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옥주는 내 아들의 어미고 태석은 내 아우요. 두 사람이 짜고 나를 속인다는 것이요? 사람을 보지 말고 장부와 물건을 보십시오, 서방님.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부인은 어찌 그리 매사를 의심의 눈으로만 보시오. 열쇠를 빼앗긴 것이 서운해 이러시는 것은 아니오. 그 말에 혜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지적하는 것이 사사로운 서운함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임을 남편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방님, 저는 이 집안의 재물이 축나는 것이 안타까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창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태무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인, 지금 집안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참인데 괜한 소란을 일으키지 마시오. 집안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진실보다 집안의 체면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던 것이지요. 그날 밤 혜진은 딸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도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인기척을 느껴 돌아보니 첫째 소원이 이불 위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십니까? 너는 왜 안 자고 있느냐? 소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 며칠 어머니 얼굴이 편치 않아 보이십니다. 무슨 근심이 있으신 것입니까? 혜진은 딸의 물음에 순간 목이 메었으나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별일 아니다. 어서 자거라. 소원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잠든 소원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혜진은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자신이 겪는 억울함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이 다짐이 훗날 얼마나 큰 결심으로 이어지게 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혜진이 장부의 모순을 캐고 다닌다는 소식은 곧 옥주와 태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옥주는 불안한 얼굴로 태석을 찾았습니다. 도련님, 형님이 벌써 눈치를 채신 듯합니다. 오늘 낮에 창고를 한참 살피고 가셨다고 하더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태석의 얼굴에도 짧은 순간 당혹감이 스쳤으나 그는 이내 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작은 형수님, 형수님을 먼저 이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당하고 말 것입니다. 허나 무슨 명분으로 큰형님의 정실을 내쫓는단 말입니까? 형님이 이 집안을 살렸다는 것은 온 개성바닥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태석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태석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다름 아닌 혜진에게서 회수했던 옛거래 인장이었습니다. 열쇠를 빼앗던 그날 태석은 장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는 핑계로 혜진이 오랫동안 써온 개인거래 인장까지 함께 걷어갔던 것인데 그는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사랑방 문갑 깊숙한 곳에 은밀히 보관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태석 스스로도 이 인장을 어디에 쓰겠다는 뚜렷한 계획은 없었으나 훗날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작은 형수님, 이 인장을 보십시오. 형수님이 시집 오기 전부터 써오던 개인 인장입니다. 이것으로 문서를 하나 만들면 형수님이 상단의 부족분을 친정 거래처로 빼돌린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옥주는 그 인장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허나 형수님의 친정은 이미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세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태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실 리 없습니다. 아들의 말이라면, 손자의 어미인 작은 형수님의 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실 것입니다. 옥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가짜 포목점으로 발을 들인 마당에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그 인장을 이용해 가짜 거래 문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문서에는 상단의 부족분이 혜진의 친정 거래처로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이 적혔고 그 밑에 혜진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혜진의 친정 포목점은 이미 2해 전 처분되어 사라진 뒤였지만 태석은 이 문서를 들고 곧장 어머니 송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상단의 재물을 친정 쪽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 문서를 보십시오. 송씨는 문서를 받아들고 눈살을 찌푸렸으나 글자를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인장이 찍힌 자리만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그 아이의 인장이 맞느냐? 틀림없습니다, 어머니. 송씨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안을 살린 은인이라는 사실도 그 인장이 어떻게 태석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확인해 둘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아들의 말과 손자의 어미인 옥주의 말이라면 송 씨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태무는 혜진을 대청으로 불러앉혔습니다. 그 앞에는 태석이 만든 가짜 문서가 펼쳐져 있었고 송 씨와 태석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인, 이 문서를 보시오. 상단의 부족분이 부인의 친정 거래처로 흘러들어갔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 찍힌 것은 분명 부인의 인장이 아니오? 혜진은 그 문서를 내려다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문서가 아닙니다. 제 친정 포목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인데 어찌 그곳으로 물건이 흘러갔다는 말입니까? 인장이 부인의 것인데 어찌 부인이 쓴 것이 아니라 하시오? 그 인장은 도련님이 열쇠를 거둘 때 함께 가져간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인장을 손에 쥔 적조차 없습니다. 혜진은 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 인장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정녕 저에게 돌려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석은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소희는 그저 어머니께서 확인하시라고 문서를 가져다 드렸을 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송 씨가 매섭게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발뺌을 하는 것이냐. 인장이 내 것이라면 문서도 내가 만든 것이 분명하다. 혜진은 애가 타서 목소리를 높였으나 태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더는 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마시오. 부인에게 두 가지 길을 주겠소. 딸 셋을 이 집에 두고 부인 혼자 떠나거나 아니면 상단의 부족분을 인정하고 딸들과 함께 빈손으로 나가거나. 혜진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상단에서 자신이 낳은 딸들과 자신이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을 두고 이런 선택을 강요받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서방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부디 나루터와 거래처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문서가 거짓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태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시오. 그날 밤 혜진은 잠든 세 딸의 얼굴을 하나하나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원의 차분한 눈매, 소은의 야무진 인매, 소담의 앳된 볼을 차례로 쓸어보며 혜진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흘린 땀과 정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이지요. 이 아이들을 이 집에 두고 간다면 옥주의 손에서 어찌 자라게 될 것인가. 혜진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잃을 수 없는 것은 곡간도 재물도 아닙니다. 내 딸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세 딸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주가 다가와 물먹은 비단 두 꾸러미와 낡은 수레 한 대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큰마님께서 그토록 장사에 뛰어나시다니 이것으로도 잘 살아보시지요. 혜진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매달림도 없이 그저 물먹은 비단과 낡은 수레를 받아들고는 세 딸과 함께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멀어지는 수레를 바라보던 곽서방이 낮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마님이 아니었으면 이 집이 여기까지 왔겠나? 그 말을 들은 이는 아무도 없었으니 혜진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목소리는 이 집안에서 그렇게 조용히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단을 되살렸던 손이 정작 그 상단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하고 걸음을 옮긴 네 모녀가 당도한 곳은 개성 저작거리 외곽의 오래된 빈 창고였습니다. 예전에는 곡물을 쌓아두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지붕이 반쯤 내려앉아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곳이었지요. 혜진은 그 처마 아래 짐을 부려놓고 세 딸을 둘러앉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겠다. 소담이 낡은 처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외할머니 댁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 물음에 혜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린 소담은 아직 외조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친정집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혜진은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이제 없다. 우리끼리 새로 시작해야 한단다. 그 말에 소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나 소원은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세 자매는 그날 밤 낡은 처마 아래 몸을 웅크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지붕 틈으로 새어들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눈물을 보이지 않으니 딸들도 애써 참아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옥주가 던져준 물먹은 비단 두 꾸러미를 펼쳐놓았습니다. 물이 든 자리는 색이 얼룩덜룩 번져 있었고
곰팡내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언뜻 보기엔 이미 못 쓰게 된 물건처럼 보였으나 혜진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번진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다시 삶아 말리면 쓸 수 있을 것이다. 소은이 다가와 천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얼룩진 천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보자기와 주머니, 댕기감으로 만들면 된다. 크게 짤 필요는 없으니 얼룩을 피해 작게 재단하면 된다. 세 딸도 어머니를 도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소원은 나무 조각을 깎아 팔린 물건과 받은 돈을 하나하나 표시해 나갔고, 소은은 색과 무늬가 어울리는 천 조각을 골라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소담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겁없이 말을 걸어 손님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보자기 좀 보고 가세요. 값도 저렴하답니다. 소담의 낭낭한 목소리에 몇몇 안악들이 걸음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매상이 조금씩 쌓여갔으나 그 액수는 내 모녀가 하루를 버티기에도 빠듯한 정도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 안악이 혜진이 펼쳐놓은 보자기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물었습니다. 이 보자기 한쪽 귀퉁이 색이 좀 이상한데 물이 든 것 아닙니까? 혜진은 숨기지 않고 순순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물이 들었던 자리라 값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다시 삶아 말렸으니 보자기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악은 그 솔직함에 오히려 마음이 놓인 듯 값을 깎지 않고 보자기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여성 행상단을 이끄는 박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개성과 한양을 오가며 수십 년째 행상을 해온 인물로 남편을 잃은 뒤 직접 짐꾼과 수레를 모아 상단을 일으킨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월선은 며칠째 이 낯선 모녀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딱한 처지의 여인이겠거니 여겼으나 흠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모습을 몇 차례 지켜보면서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지요. 월선은 마침내 혜진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흠을 숨기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겠나? 어찌 스스로 값을 깎아 파는가? 혜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비싸게 팔 수 있어도 다음 거래는 잃게 됩니다. 저는 이 장사를 오래 할 생각이니 당장의 이문보다 신용을 먼저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에 월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판을 떠돌며 숱한 사람을 봐왔지만 이토록 분명한 소신을 가진 이는 드물었으니까요. 월선은 잠시 혜진의 행색을 살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거친 손,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 손끝을 보아하니 예사솜씨가 아닌 듯한데.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짧게 답했습니다. 포목을 다루던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 일이 되었습니다. 월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천과 수레를 대겠네. 자네가 만들어 팔게. 이익과 손실은 정확히 나누세. 다만 이것은 동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니 못 갚으면 그때는 매정하게 받아낼 것이야. 혜진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반드시 은혜에 갚하겠습니다. 그러나 월선이 순순히 혜진을 도운 데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월선 역시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행상길에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고 오히려 과부가 장사판에 뛰어든다며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 시절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딸 셋을 데리고 맨몸으로 쫓겨난 혜진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월선은 어느 날 혜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자네와 같았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지. 그러니 자네가 딸 셋을 데리고 이 험한 장사판에서 살아남으려는 마음, 내 모를 리 있겠는가. 혜진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혜진은 월선의 행상단을 따라 개성과 평양, 한양의 장터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길과 낯선 사람들 틈에서 조심스러웠으나 혜진에게는 시집 오기 전부터 쌓아온 안목과 상단을 되살리며 맺어온 옛 거래처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맥과 월선의 오랜 행상망이 서로 맞물리면서 장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 번은 옛 거래처였던 포목상 하나가 우연히 장터에서 혜진을 알아보고 놀란 얼굴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강가상단의 그마님 아니십니까? 어찌 이런 곳에서? 혜진은 담담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강가상단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행상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전처럼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저에게도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포목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혜진이 예전부터 신용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임을 떠올리고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이시라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언제든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먼저 기별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되살아난 옛 인연들이 혜진의 작은 행상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도 혜진은 결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세 딸을 불러앉히고 그날의 거래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게 했습니다. 오늘 판 물건의 수량과 값을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소원이 나무 조각에 새긴 표시를 짚어가며 또박또박 대답하면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사란 것이 한때 잘 된다고 방심하면 금세 무너지는 법이다. 우리는 예전 시댁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혜진이 강가상단에서 겪었던 뼈아픈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곡간과 장부를 동시에 쥐고 있었기에 그 틈을 타 옥주와 태석이 농간을 부릴 수 있었다는 것을 혜진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혜진은 자신의 작은 행상에서부터 새로운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과 대금을 내는 사람을 나눈다. 창고에 물건이 들어올 때는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한다. 운송 기록과 창고 수량이 일치해야만 대금을 지급한다.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장부 검사만큼은 피해갈 수 없다. 소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리하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인데 서로 믿으면 될 일을. 혜진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일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재물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법이다. 어미가 그것을 직접 겪어보았기에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 말에 세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나 그날 이후로 세 자매는 어머니의 원칙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5해가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보자기와 댕기를 팔던 행상이었으나 정직한 거래와 흔들림 없는 원칙 위에서 조금씩 몸집을 불려간 끝에 어느새 개성과 한양의 주요 장터마다 이름이 알려진 혜진상단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18살이 된 소원은 어머니의 최종 확인 아래 상단의 장부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외상과 이자를 셈하는 솜씨가 이미 웬만한 행수 못지 않았으니까요. 16살 소은은 상단에 새로 들인 숙련된 장인들과 함께 천의 품질을 검수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물에 젖거나 볕에 바랜 천도 실의 종류와 염료를 정확히 구별해내는 그녀의 안목은 이제 장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담은 객주와 나루터를 오가며 화물의 도착 날짜와 수량을 꼼꼼히 기록하는 일을 맡았는데 낯선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말을 트는 그녀의 부침성 덕분에 여러 지역 상인들과의 소식통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상단의 깃발에는 파도 위로 떠오르는 해와 그 아래 나란히 놓인 세 줄의 비단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세 줄은 다름 아닌 혜진과 함께 그 험한 고난을 건너온 세 딸을 뜻하는 것이었으니 이 깃발이 바람에 나부낄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 번씩 눈길을 주며
감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횡령의 누명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혜진은 종종 옛 소식을 전해 듣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하게 흔들렸으니 이는 단순한 원망이나 미련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다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혜진이 세 딸을 데리고 대문을 나선 그날 이후로 강만호의 병세는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풍으로 몸이 굳어진 지는 이미 오래였으나 정신만큼은 또렷하여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놓치지 않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며느리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끝내 몸을 일으키지 못했으니 그 무력함이 늙은 상인의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었겠습니까? 시중을 들던 여종이 미음 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영감마님, 진지를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텐데요. 강만호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며느리 손에 살아났건만 그 손을 내 손으로 놓아버렸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밥을 먹는단 말이냐. 여종은 그 말에 무어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강만호는 며칠이 지나도록 미음 한 그릇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이면 잠결에도 자꾸만 며느리의 이름을 낮게 부르곤 했습니다. 혜진아 고가는 잘 있느냐? 곁을 지키던 늙은 집사가 그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몰래 눈시울을 붉혔으니 이 집안에서 강만호만큼 혜진의 공을 제대로 알아준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병까지 겹친 강만호는 혜진이 떠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옥주와 태석의 농간을 그나마 눈치채고 있던 이 집안의 마지막 어른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강만호의 사무제가 끝난 뒤 태석은 곧장 옥주를 찾아 은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형수님,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니 우리에게는 더욱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옥주는 그 말에 오히려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나 도련님, 요즘 들어 창고가 자꾸만 비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빚을 얻어 급한 불부터 끄면 됩니다. 새로 외상을 끌어와 지난번 값을 갚으면 밖에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것입니다. 허나 그리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태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작은 형수님, 지금 와서 발을 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우리 둘 다 발목까지 깊이 담근 처지가 아닙니까? 옥주는 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벌인 돌려막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석은 들어오지도 않은 비단을 담보로 여러 객주에게서 새로 돈을 빌려왔고 그 돈으로 예전에 진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늘 물건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빚 위에 빚을 쌓아 올리는 위태로운 고개나 다름없었습니다. 태문 또한 이 무렵에는 이미 아우가 내미는 문서라면 그저 눈을 감고 도장부터 찍어주는 습관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태문이 문서를 살피려는 신용을 하자 태석이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 설마 저를 못 믿으시는 것입니까? 형수님 일로 이미 한 번 집안이 시끄러웠는데 또 그리하시면 사람들이 우리 형제 사이를 의심할 것입니다. 태무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혜진을 내쫓았던 일이 못내 마음에 걸리던 차였으니 이제와 아우까지 의심한다면 스스로가 얼마나 매정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결국 태무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서둘러 도장을 찍어주었으니 이는 혜진이 떠난 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은 견제의 눈길마저 스스로 거두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게 버텨오던 강가상단에 결정적인 파국이 찾아온 것은 관아의 납품하기로 한 붉은 비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납품은 본디 강만호가 살아있을 적부터 해마다 성실히 지켜온 계약으로 강가상단의 신용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태석은 이 납품에 쓸 비단마저 가짜 거래처를 통해 조달한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저급천에 갓산 염료를 대충 입힌 물건을 창고에서 꺼내왔던 것입니다. 마침 납품하는 날 아침부터 구준비가 내렸는데 검소하던 아전이 비단 자락을 들추는 순간 붉은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상급 비단이라고? 물이 이리 빠지는 것을 누가 상급이라 하는가? 아전의 호통에 납품을 맡았던 상단 일꾼은 진땀을 흘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태석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날이 필시 운반 중에 물건이 잘못 섞인 듯합니다. 다시 좋은 것으로. 그러나 아전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강가상단의 납품이 이런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소. 이번 기회에 상단 전체 장부를 한번 살펴봐야겠소. 이 소식은 삽시간에 개성 바닥에 퍼졌고 강가상단과 거래하던 여러 객주와 포목상들이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상단이 요즘 장부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 물건은 영 형편없다더군. 그러고 보니 지난번 우리한테 넘긴 무명도 어딘가 이상하더니만 거래처들은 하나둘 강가상단에 진 외상값을 한꺼번에 갚으라 요구하기 시작했고 관아에서도 이 일을 계기로 상단의 장부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옥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지요. 그녀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그동안 숨겨둔 은정과 폐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 괴짝을 열고 그 안에 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옥주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이것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 곁에서 잠든 어린 아들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던 옥주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옥주의 마음 한구석에서 짧은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옥주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면 걸음이 늦어질 것이다. 어린 것을 안고 밤길을 재촉하다가는 오히려 붙잡히기 십상이다. 자리를 잡으면 그때 데리러 오면 될 일이다. 옥주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으나 정작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아이의 옷 한 벌이 아니라 은정과 폐물이 가득 든 괴짝이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춘 뒤 소리 없이 방문을 나섰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던 그 순간 옥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태석 또한 같은 밤 옥주와 함께 도망치기로 약조했던 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박 나루터에서 만나 함께 배를 타고 몸을 피하기로 미리 말을 맞춰두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막상 짐을 꾸리던 태석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과 함께 움직이면 눈에 더 띌 것이다. 게다가 나에게는 이 비밀 장부가 있지 않은가. 태석은 그동안 옥주와 나눈 재물의 내역과 가짜 거래처로 보낸 돈의 흐름을 몰래 따로 적어둔 비밀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 장부는 사실 태석이 처음부터 옥주를 믿지 못해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옥주가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때를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증거로 삼으려던 계산이었던 것이지요. 태석은 짐을 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형수님과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움직이는 것이 낫다. 이 장부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부가 훗날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그때의 태석으로서는 짐작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태석은 옥주와의 약조를 저버리고
은밀히 혼자서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무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옥주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어 젖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방 한가운데서 홀로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아이 어미는 어디로 갔단 말이냐? 태무는 넋을 잃은 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폐물함이 있던 자리도 옥주의 옷가지가 걸려 있던 자리도 모두 텅 비어 있었으니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여인의 실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태무는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어미를 찾으며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어디 갔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태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재물을 모은다더니 정작 달아날 때는 그 아들조차 버리고 갔단 말인가. 겹방에서 소식을 들은 태석의 방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그곳 역시 이미 사람의 온기가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형제라 믿었던 아우마저 야반도주했다는 사실 앞에서 태무는 비로소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실감했던 것이지요. 그는 아이를 안은 채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그 사람을 내쫓았단 말인가. 그 물음에 답해주리는 이제 이 집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감가상단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자 그동안 상단의 물건을 대주고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도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아쉬운 이들은 감가상단에 대한 채권을 서둘러 다른 이에게 넘기려 했는데 이때 가장 먼저 이 채권들을 사들이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해진상단이었습니다. 한 객주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해진상단이라면 그 강가에서 쫓겨났다는 그 마님의 상단 말입니까? 어찌 옛 시댁의 채권을 사들이려 하는 것인지. 해진상단의 대행수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상단주께서는 강가상단의 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헐값에 넘기신다면 저희가 정당한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객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되물었습니다. 헌데 어찌하여 하필 그 상단의 채권을 사들이려 하시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인데. 대행수는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 상단주께서 말씀하시길 이 일은 손익만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객주는 다 헤아리지 못했으나 어쨌든 정당한 값을 쳐준다는 말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른 채권자들도 앞다투어 해진상단에 채권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채권을 사들이던 해진은 마침내 강가상단의 가장 큰 채권자로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가상단의 창고가 봉해지기 직전이던 어느 날 강씨 집 대문 앞으로 비단과 모시를 가득 실은 수십 대의 수레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그 광경을 본 태무는 순간 반가움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큰 상단이 우리를 구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태무는 옷매무새를 서둘러 고치고 황급히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송씨도 함께 마당으로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게로구나. 그러나 가마의 발이 거치고 정작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윤혜진이었습니다. 태문의 낯빛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송씨 역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5해 사이 몰라보게 자란 세 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8이 된 소원은 장부를, 16의 소원은 천표본을, 14의 소담은 화물 기록을 각각 품에 안고 있었으며 오직 혜진의 손에만 상단의 대표 도장이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부인, 당신이 다시 상단을 맡아준다면 아직 살릴 수 있소. 혜진은 5해 전 그날처럼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태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서늘한 담담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강가상단의 가장 큰 채권자로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무는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문 앞에 늘어선 혜진 상단의 깃발이 5해 전 자신이 쫓아낸 그 여인의 이름을 내걸고 바람에 크게 나부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문이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혜진은 곧바로 상단을 넘겨받기 위한 조건을 밝혔습니다. 감가상단을 인수하기에 앞서 지난 5해 동안의 매입 장부와 창고 기록, 운송 문서와 채무 문서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숨기신다면 이 거래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태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나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것도 남아있지 않소? 곁에 서 있던 관아 아전이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문서를 어찌 살피실 생각이십니까? 사람을 붙여드리리까? 혜진은 세 딸을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필 것입니다. 이 아이들만큼 이 일에 정통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아전은 미심쩍은 눈으로 아직 앳된 세 자매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혜진의 단호한 눈빛에 더 캐묻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소원과 소은, 소담은 각자의 자리에서 5해치 문서를 나누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소원은 매입 장부와 거래 문서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에 띄는 것이 없었으나 날짜별로 정리하던 중 소원의 손이 문득 한 장의 문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소원은 다른 장부를 뒤져 같은 물건에 입고 기록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분명 같은 비단인데 서로 다른 날짜에 2번 입고된 것처럼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소원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 상급 비단 50필이 한 달 사이에 2번 입고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서와 저 문서는 서로 다른 포목점에서 발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필체가 어딘가 낯익습니다. 혜진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니 과연 소원의 말대로였습니다. 글씨체는 물론이거니와 도장의 모양까지 미묘하게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세 포목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소원은 관아 아전의 도움을 받아 세 포목점의 명의를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세 곳 모두 강태석과 가까운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세워진 가게이며 실제로는 물건을 취급한 적이 없는 빈 점포임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이 세 곳은 애초부터 장사를 한 적이 없는 가짜 거래처였습니다. 혜진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찾아냈다. 이것이 바로 도련님이 벌인 일의 시작이었구나. 한편 소은은 창고에 남아있는 비단 꾸러미를 하나하나 풀어보며 실제 물품과 장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포장이었으나 소은은 손끝으로 천의 결을 만져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상급 비단이 아니다. 소은은 포장을 완전히 풀어헤쳤습니다. 겉면에는 좋은 비단 자락이 살짝 덮여 있었으나 그 안쪽은 각산 무명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은은 옆에서 지켜보던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된 꾸러미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늙은 장인은 씁쓸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소인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마님께서 입고될 때마다 직접 풀어 확인하셨는데 요 몇 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요. 소은은 이어서 관아에 납품했던 붉은 비단에 남은 자락도 확인했습니다. 장부에는 최고급 홍화 염료를 썼다고 적혀 있었으나 소은이 물에 담가 시험해 보니 색이 금세 번져 나왔습니다. 장부에 적힌 염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값싸고 쉽게 빠지는 염료입니다. 혜진은 딸의 보고를 들으며 속으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고를 돌보던 시절에는 결코 있을 수 없던 일이 5해 사이 이토록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참담했던 것이지요. 셋째 소담은 운송 기록과 나루터의 화물 접수 문서를 대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소담은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성격 덕에 나루터의 일꾼들과도 금세 말을 트고 지냈습니다. 며칠째 기록을 뒤지던 소담이 문득 날짜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날은
소담은 그 날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나루터의 늙은 뱃사공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재작년 이맘때 큰 홍수가 났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뱃사공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그해 이맘때 사흘 동안 나루가 아예 막혔었지. 물살이 얼마나 거셌는지 배를 띄울 엄두도 못 냈으니까. 소담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강가상단의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과연 바로 그 사흘 사이에 비단 수십 필이 입고되었다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소담은 곧장 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날은 큰 홍수로 개성나루가 막혔던 날입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비단 수십 필이 들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확실한 것이냐? 나루터 뱃사공 어르신께 직접 여쭈었습니다. 사흘 동안 나루가 완전히 막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혜진은 곧바로 나루의 운송 책임자인 도진수를 찾아갔습니다. 도진수는 나루를 통과한 수레와 짐의 종류, 수량과 날짜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이름난 원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도나리, 이 날짜의 원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도진수는 자신의 문서함을 뒤져 해당 날짜의 기록을 꺼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사흘간은 큰 비로 나루를 폐쇄했다고요. 이 기간에는 어떤 배도 어떤 짐도 나루를 통과한 일이 없습니다. 혜진은 그 원본 기록을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으로 강가상단의 장부에 적힌 비단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음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도나리, 이 기록을 관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거짓을 밝히는 일에 제 기록이 쓰인다면 그보다 다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서 혜진은 실제 포목상들의 거래, 장부와 객주의 화물 접수 기록도 하나하나 대조했는데 이 역시 강가상단 내부 장부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태석과 옥주가 꾸며낸 숫자들이 사방에서 하나둘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는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달아난 옥주와 태석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주는 그동안 여러 고을을 전전하며 몸을 숨겨왔으나 결국 나루터에서 남장을 하고 배를 타려던 순간 관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게 섞어라. 그 괴짝을 이리 내놓아라. 옥주는 도망치려 했으나 이내 붙잡혀 괴짝을 빼앗겼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상단의 은정과 폐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둔 전담 문서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옥주는 관졸들 앞에서도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러나 괴짝 안의 문서에는 옥주의 필체와 인장이 곳곳에 남아 있었으니 그 변명은 이내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태석 또한 오래 몸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고을의 객주를 찾아 비밀 장부를 팔아넘기려 했는데 이는 도망 자금이 떨어져 가던 태석이 마지막으로 궁여지책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객주는 이미 개성에서 강가상단의 소식을 전해 들은 뒤였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내용이 심상치 않구려. 잠시 기다리시오. 객주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 관아에 이 사실을 알렸고 태석은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압수된 비밀 장부에는 가짜 거래처로 흘려보낸 돈과 옥주에게 나눠준 은전의 수량이 다름 아닌 태석 자신의 필체로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마주친 옥주와 태석은 서로를 보자마자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손을 맞잡고 재물을 나누던 사이였으나 이제는 오직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일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옥주였습니다. 나리, 모든 것은 저 도련님이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장례를 위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태석이 그 말에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가짜 점포를 만든 것은 제가 맞으나 곡간 열쇠로 도장을 찍은 것은 저 사람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신문을 맡은 아전은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다가 두 사람의 진술과 이미 확보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배신하려는 말들이 오히려 서로의 죄를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었으니 그렇게 횡령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혜진에게 씌워졌던 누명 또한 완전히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혜진의 친정 거래처였다는 곳들은 모두 이미 2해 전 없어진 곳이거나 애초에 혜진과 거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물건이 이동했다는 운송 기록 역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무는 그 모든 증거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항변했습니다. 나는 정녕 아무것도 몰랐소. 그저 아우와 옥주가 하는 말을 믿었을 뿐이요. 혜진은 그런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말보다 아들을 낳은 첩의 말을 믿는 편이 편했기에 알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에 태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집에서 쫓겨난 지 5해 만에 자신의 결백을 완전히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뜰에는 개성 바닥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이 일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주와 태석의 죄상은 이미 세 딸과 도진수, 여러 거래처의 증언으로 낱낱이 밝혀진 뒤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낮은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그리 기세등등하더니 결국은 이 꼴이 되었구먼. 장부 하나로 형수를 내쫓더니 제 손으로 쓴 장부에 제 발목이 잡혔다지. 수령이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단의 자금을 횡령하고 가짜 거래 문서를 꾸며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는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다. 두 사람이 감춰둔 전답과 은전, 폐물은 모두 몰수하여 강가상단의 빚과 밀린 일꾼들의 품삯을 갚는 데 쓰도록 하라. 아울러 두 사람에게는 각각 응당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옥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으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어라 항변하려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는 채 말이 되어 나오지 못하고 흐느낌 속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태석 또한 낯빛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관아에서는 옥주와 태석이 남긴 문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으로 얄궂은 사실 하나가 드러났으니 다름 아닌 태석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들어둔 그 비밀 장부가 오히려 두 사람의 죄를 가장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을 맡았던 아전이 태석을 내려다보며 낮게 혀를 찼습니다. 형수의 자리를 빼앗은 것도 장부요. 그 자리를 다시 잃게 만든 것도 결국 그대의 장부일세. 참으로 얄궂은 일이 아니겠나? 태석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쓴 글자들이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될 줄 그가 촛불 아래서 은밀히 붓을 놀리던 그날 밤에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끌려나가던 태석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5해 전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형수 혜진이 담담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태석은 무어라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끝내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한 채 관졸들에게 이끌려 사라졌습니다. 옥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앞세워 곳간 열쇠를 손에 넣었던 그녀였으나 정작 위기가 닥치자 그 아들마저 버리고 달아났고 목숨처럼 챙겼던 은정과 폐물도 결국 한 푼 남김없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옥주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개성사람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하나 앞세워온 집안을 뒤흔들더니 결국 그 아들도 못 지키고 적골이 되었구먼. 옆에 있던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언젠가는 반드시 제 발등을 찍는 법이야.
태무는 직접 재물을 훔치지는 않았으나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 문서에 도장을 찍어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상단의 운영권과 집안 재산은 모두 채권 정리 절차를 거쳐 넘어갔고 태문에게 남은 것은 빈 사랑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텅 빈 사랑방에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내가 창고를 살피던 새벽, 아내가 장부의 모순을 지적하던 그날, 그리고 자신이 끝내 그 말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부인의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러나 후에는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태무는 결국 남은 빚을 정리하기 위해 다른 상단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란 다름 아니라 물건이 창고에 들어올 때마다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건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바로 그 일을 이제는 스스로 매일같이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지요. 첫날 태무는 창고 앞에서 낯선 행수의 지시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강씨, 이 비단 필수를 세어보고 장부와 맞는지 확인하시오. 한때 상단의 장남으로 불리던 그가 이제는 성도 제대로 붙이지 않은 채 강씨라 불리며 남의 지시를 받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태무는 서투른 손길로 비단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상단의 장남으로 자라며 손끝으로 일해본 적이 없던 그였기에 처음에는 몇 번이나 수량을 잘못 세어 행수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세어서야 어디 장부와 맞겠소. 다시 세어보시오. 태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천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반복하고서야 그는 비로소 혜진이 새벽마다 창고를 돌던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부인이 이 일을 이토록 정성스레 해왔던 것을 나는 어찌 그리 하찮게 여겼던 것인가. 아내가 장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지시를 받아 매일 장부와 물건을 대조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었으니 이 얼마나 뼈아픈 인과응보였겠습니까? 송 씨는 아들만이 집안을 지킨다고 믿었으나 정작 손자의 어미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났고 강씨 집안은 그 아들을 앞세운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송 씨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늙은 몸종이 죽 한 그릇을 들이밀며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마님, 그래도 좀 드셔야. 송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밥을 넘긴단 말이냐. 내 손으로 며느리의 열쇠를 빼앗아 그런 것에게 넘겼으니 이 집이 이리 된 것도 결국 내 탓이 아니겠느냐. 몸종은 무어라 위로하려 했으나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제야 지난 5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그릇을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결국 이 집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송 씨는 문득 옛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친정 역시 아들이 귀에 먼 친척에게 재산이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서러움이 평생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기에 며느리의 딸들을 볼 때마다 그 옛 서러움이 되살아나 며느리를 다그쳤던 것인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오래된 상처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 씨는 문득 마당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5해 만에 훌쩍 자란 새 손녀가 혜진 상단의 일로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원이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 소은이 천의 색을 두고 장인과 상의하는 목소리, 소담이 나루터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송 씨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겼던 손녀들이 오히려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며칠 뒤 송 씨는 몸소 혜진을 찾아왔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모습은 5해 전 대청에서 며느리를 호령하던 그 위세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송 씨의 손에는 5해 전 며느리에게서 빼앗아 옥주에게 건넸던 바로 그 금빛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송 씨는 두 손으로 그 열쇠를 받쳐들고 혜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다시 이 집의 곳간을 맡아다오. 내가 잘못했다. 혜진은 그 열쇠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자부심이자 책임이었던 그 물건이 이제는 그저 낡은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혜진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열쇠를 쥐었을 때는 곳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아들을 낳은 사람에게 열쇠를 건네신 뒤 이곳에는 빈 괴짝과 빛만 남았습니다. 송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내 어리석음을 이제야 알았다. 부디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혜진은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으나 열쇠를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 그 열쇠가 필요치 않을 뿐입니다. 송 씨는 그 자리에서 열쇠를 쥔 손을 가늘게 떨었으나 끝내 혜진은 그것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은 옥주가 버리고 간 어린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이 집안에서 어미도 없이 죄인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자라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유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낯선 여인을 보고도 겁내지 않고 혜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들여다보던 혜진의 마음속에는 문득 지난 5해 전 자신의 3딸이 사람들 틈에서 밀려나 있던 그 백일잔치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으랴? 이 아이 역시 어른들이 버린 욕심의 희생양일 뿐인 것을. 혜진은 태문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죄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몫에서 이 아이의 생활비와 배움에 필요한 돈만 따로 남기게 하십시오. 태문은 뜻밖의 말에 놀란 얼굴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어찌 그리 관대하실 수 있단 말이오. 저 아이의 어미가 당신을 그토록 모질게. 혜진은 태문의 말을 가만히 가로막았습니다. 죄는 아들을 낳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고 거짓을 덮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혜진은 그 말 끝에 분명한 선도 그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가 다시 이 집안과 얽히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의 생활을 돕는 것일 뿐 강씨 집안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습니다.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소담이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그리 내쳤던 집의 아이인데 어찌 그리 돌봐주려 하십니까? 혜진은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에게 되물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저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길이다. 소담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가상단의 창고와 포목점은 채무 정리 절차를 거쳐 가장 큰 채권자인 혜진 상단에 넘어갔습니다. 혜진은 그 넓은 창고와 낡은 대청을 둘러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곁에서 소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을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실 것입니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자리를 불태우거나 사람들을 내쫓지는 않을 것이다. 소은이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곳을 어찌 쓰실 것입니까? 혜진은 대신 이 빈 창고를 고쳐 남편과 집안에서 버림받은 여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염색 공방과 포목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나처럼 억울하게 내쳐진 여인들이 다시 자신의 손으로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옛 강가상단의 자리는 5해 전 쫓겨났던 여인의 손으로 다시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소원은 어머니 곁에서 상단 장부를 관리하고 소은은
장인들과 함께 천의 품질을 살피며 소담은 나루와 객주의 운송 기록을 맡아 새로운 공방의 살림을 함께 꾸려나갔습니다. 태무는 마지막으로 혜진을 찾아와 다시 한번 청했습니다. 부인,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지 않겠소. 혜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상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던 아내와 딸이라는 이유로 내쳤던 새 아이입니다. 태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혜진은 그를 뒤로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과거 옥주가 자랑스럽게 들어올렸던 금빛 열쇠는 이제 텅 빈 강씨 집 대청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가득 찬 곳간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혜진 상단의 깃발 아래 수레들이 힘차게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훌쩍 자란 세 딸이 어머니와 함께 그 수레 행렬을 이끌었으니 파도 위로 떠오르는 해와 세 줄의 비단이 그려진 깃발이 바람에 크게 나부꼈습니다. 아들을 핑계로 빼앗은 열쇠는 결국 텅 빈 곳간만 남겼고 딸 셋을 데리고 쫓겨난 여인은 5해 만에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곳간 열쇠 하나에 사람의 값어치를 매기던 그 시절, 딸만 셋 낳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죄인처럼 내쳐졌던 한 여인이 결국 제 손끝과 제 딸들의 힘만으로 다시 일어섰던 이야기였습니다. 재물이란 것은 손안에 있을 때는 든든해 보여도 그것을 지탱하는 사람의 진심이 없으면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빈손으로 쫓겨났다 해도 정직함과 신용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결국 새 길을 열어주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느 인물의 마음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및 중종실록 등 조선시대의 대를 잇기 위해 들인 첩이 아들을 낳으면서 벌어진 실제 양반과의 처첩 갈등 사료들을 모티브로 하여 재창작한 야담입니다.